우리 한반도에 통일정부가 들어선 이후 참으로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많은 침략과 정복을 위협받아 왔습니다. 그런 위협 속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온 이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도 주변 강국으로부터 상당한 위협과 그리고 어느 쪽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순간의 위기의 순간이 많이 닥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또는 위기의 역사는 한말을 전후해서 특히 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904년을 전후한 시기에, 그러니까 러일 전쟁을 전후한 시기죠. 이 시기에 러시아와 일본은 한반도의 지배권을 놓고 아주 치열한 어떤 싸움을 벌였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런 과정에 러시아 편, 다시 말해 친러 또는 친일 양 세력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가 아니면은 일본의 도움을 받는가 라는 측면에서 모두가 보호국을 원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럼 이렇게 보호국을 원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러시아에서 발행되는 당시의 기사들이나 책들을 보니까 고종은 러시아의 보호국을 굉장히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조선에 대한 보호국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먼저 그들은 친일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로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매국노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는 이지용입니다. 그 외에 이건택 그리고 군부 대신이었던 민영철 이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들 때문에 대한제국은 사실상 식민지로 가는 다리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에서도 특히 이지용은 우리나라가 한일 병합을 가져오는데 가장 원조 매국노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얼마나 매국 행위가 심했는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지용은 보시는 대로 관료 생활 42년 동안에 주요 관직만 90여 개를 했습니다. 이걸 평균으로 나눠보니까 1년에 중복되는 관직을 2.6개, 2.6개입니다. 거의 한 해에 관직을 3개로 겸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었나? 그래서 이래 이제 찾아보니까 이 양반의 뿌리부터 찾아봤어요. 찾아보니 이 양반은 원 조상은 세종대왕의 5번째 아들, 그런 막내 아들이죠. 광평대군의 17대 손 이희야, 그러니까 이지용의 아버지가 이희야입니다. 이희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흥선대원군의 친형, 흥인군이죠. 이채흥의 아들이 만 24세에 갑자기 요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라인이 조금 다르죠. 전주시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지용의 아버지는 사도세자의 4대손입니다. 이지용 사도세자의 5대손이죠. 그리고 광평대군의 집으로 후손 쪽으로 양자로 가야 되는데 광평대군의 후손이
이쪽 사도세자의 후손 쪽으로 양자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고종의 큰 아버지가 흥인군이잖아요. 이채영이. 그러니 고종 집안의 양자로 갔으니까 장손이 되는 거이지. 예.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쪽 양자로 가면서 고종하고는 당질, 다시 말해서 조카가 되는, 고종의 조카가. 그러니까 큰 집의 장손 조카다 보니까 고종이 상당히 거기에 애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랬는지 이 양반이 과거의 합격도 17세에 과거에 합격합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왜 과거 합격이 17세가 놀라운 일이냐. 조선시대 때에 우리가 과거 합격자 명단을 이렇게 명단과 함께 평균 합격한 연수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36.6년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36, 7 되어야만이 과거에 합격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17세 합격이에요. 근데 17세 합격이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느 문을 찾아봐도 이 양반에 대한 과거 합격에 대해 기록된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의 배경을 봤을 때 고종의 당질이니까 과거에도 그냥 프리패스를 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조선시대 과거는 우리가 대단히 고급 관료를 뽑는 대과에는 33명을 뽑죠. 그 33명 중에서 갑과 3명입니다. 갑과의 3명은 제일 1등은 장군급제를 해가지고 바로 종육품으로 바로 나갑니다.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또 2등, 3등은 정칠품으로 관직을 나가요. 그 다음에 10명, 을가 10명이죠. 을가 10명은 정팔품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병가 20명은 정구품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지용이 찾아보니까 병가 합격으로 나와요. 그 문과 박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양반이 25등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 33명 중에서 25등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 25등이 정말 이것도 믿을 수 있나는 겁니다. 왜? 이 양반의 관료생활 42년간의 한 해의 관직을 2.7개, 6개, 7개, 2.6개, 2.7개를 겸직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중책이에요. 보세요. 국내부 대신 31살 때입니다. 대신이면 장관이죠. 그러니까 이게 갑오개혁 때에 국내부라는 게 왕실의 사무를 보는 관청이 별도로 만들어지면서 그 국내부 대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일본군 특명 정권 대사를 맡았고, 그 다음 또 5월달에 보십니다. 4개월 겁니다. 군부 대신 임시설이, 국방부 장관 임시설이가 된 거예요. 또 한 자리에 오래 있지 않고 그것도 일어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육군 참장이라는 것은 요새 말로 소장입니다. 소장. 거기다가 태의원이라는 것은 서울대학교 병원처럼 국립병원이죠. 거기에 최고의 보스죠. 그 다음 들어보세요. 또 6월달에 국내부 대신 임시서리가 또 됩니다. 이 업무를 익히기도 뭐한데, 아니,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돌아가요. 또 그것도 보면은 진원청 당상가 상의사 제조, 상의사는 왕실의 옷을 만드는 그 기관이 상의사입니다. 또다시 7월에 군부 대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한 부서에 1년을 있어도 그게 파악이 안 되는데, 한 달 만에 또 왔다 갔다. 또 보세요. 그러다가 원수부 기록국 총장 임시서리 헌병사령관 겸임. 자, 32살 때 보세요. 경부 대신 임시서리. 그걸 쭉 보면 오래 안 있어요. 이걸 앞에 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다 안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이때부터 했습니다. 자, 핵심부터 봅시다. 그러면 이제 1904년 34세 때에 이 양반이 한일 의정서를 체결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는
1895년 청나라와 일본이 한반도 지배권을 놓고 전쟁을 한 결과 일본이 승리를 했고, 그 일본의 승리를 통해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졌죠. 그죠? 그 조약에서 일본은 요동과 타이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전쟁 배상금으로 당시 청나라 예산의 4배에 달하는 돈을 일본이 받아 챙깁니다. 요즘 말로 대박을 터뜨렸죠. 그리고 일본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대륙 진출과 동남아 진출할 수 있는 꿈을 펼칠 수 있는 교도를 확보한 거죠.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이때에 러시아가 설적이 억압을 합니다. 왜? 아니, 러시아가 한반도와 만주를 장악하기 위한 욕망을 갖고 있는데 일본이 선수를 치고 들어오니까 러시아의 동맹국 프랑스를 끌어들이고 프랑스에 후원한 독일이 들어오면서 독일, 프랑스,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맺어 억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주를 들어오면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반도는 일본이 돌려준 겁니다. 이로써 이제 일본이 힘이 잘 밀리니까 우리나라의 을미사변을 일으켜서 조선의 지배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을미계획을 통하고, 그리고 여기 불안감을 느끼니까 고종이 러시아의 세력을 붙었고 러시아의 힘을 받아서 러시아 공간을 이동했지 않습니까? 이 이후부터 1896년 이후부터 러시아가 한반도에 사실상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일본이 한반도의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해 러시아 세력을 밀어내야 되는데, 그걸 밀어내기 위해서는 친일 세력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 친일 세력 확보를 위해서 제일 먼저 나선 것이 이지용과 민정택, 이건택입니다. 그래서 하야시가 이 사람들 친일파를 이렇게 해서 세력을 확보하고 나서 1904년 1월 10일입니다. 좀 이따 기록을 보여드리겠는데, 이지용이 스스로 찾아가요. 하야시를. 찾아가서 지금 고종과 친러 세력, 반일 세력들을 이렇게 매수하는데, 그리고 완전히 절반 돌아와 있는데, 친일 돌아와 있는데 완전히 친일을 만드는 데에 돈이 필요하다. 1만 엔을 나에게 달라. 그래서 하야시가 일본국과 협의해가지고 바로 1만 엔이 이지용의 손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돈 받아가지고 고종을 매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일 의정서 체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고종은 이지용에게 매수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돈은 이지용이 받은 책임이 맞는데 고종 그때까지는 매수가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지용은 하야시로부터 1만 엔을 받았고 그 돈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친러 세력을 친일로 살살살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기록에 의하면은 2월 5일입니다. 또다시 하야시를 찾아가가지고 1,000원을 대여해달라고 합니다. 왜 필요하냐? 지금 서울 시내에 양반들이 전당포에 집을 맡기고 거의 넘어가는 양반 가문이 많다. 그 사람들에게 집을 찾아주고 하면은 다 친일 세력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1,000원을 또 대여해 갔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종은 굉장히 불안하죠. 왜냐? 자꾸만 이지용이 당기라는 놈이 다니면서 친일 세력을 만들고 계속 일본의 보국화를 계속 종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고종은 일본의 보국화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보국화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사례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 가만히 보니까 고종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아가기 힘이 들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지용을 중심으로 계속 일본 보국화를 종용하고 있고 하야시는 보국화를 받아라라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러시아의 이 고종을 차라리 러시아의 보국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공사 파블로프를 불러요. 파블로프 불러가지고 지금 이러이러하다. 본국에 무슨 연락이 없느냐?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참 답답하다. 그러고는 고종이 말합니다. 나는 러시아 당신의 나라의 보국을 받고 싶다. 일본의 보국을 받고 싶지 않다. 그러니 한 번 더 확인해달라. 그리고 며칠 뒤에 또 불렀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다. 아하. 그러면 이 말도 좀 전해달라. 비상시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자료들이 역사는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한 자료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료가 나왔다는 것은 또 그건 무시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종이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파천을 러시아 공간에 파천을 또 시도했구나.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고종이 무려 7번 파천을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파천이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터지고 나서 전봉준이 전주를 점령했지 않습니까? 전주를 점령하고 파죽지시를 서로 밀고 올라오니까 고종이 불안해가지고 미국 공사관에다가 파천을 도와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건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국왕이 파천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거절해버려요. 그럼 또다시 두 번째 프랑스에다 또 파천을 요구해요. 프랑스도 반응을 안 보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려 고종은 미국에 4번을 파천을 시도한 거예요. 미국만. 그런데 미국은 단 한 번도 안 도와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명진 을사 넉약 그 중명진 있죠. 그 수억헌입니다. 그 건물을 지은 근본적 원인이 미국 공사관, 담만 바로 미국 공사관이에요. 미국 공사관에 급할 때 파천을 하거나 월담을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말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이 고종 임금 자체가 늘 불안에 떨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파천할 수 있을까 이걸 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 파블로프를 불러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타진해봐라 하니까 이때 러시아 공사 파블로프가 뭐라고 했느냐. 폐하. 파천은 러시아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대한제국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고종 폐하 자신을 위해서도 더더욱 좋지 않습니다. 대신 폐하께서 국의 중립을 선언하세요. 이 파블로프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1904년 1월 21일 날 국의 중립 선언을 발표합니다. 러시아와 일본 전쟁이 임박해지니까 이제 국의 중립 선언을 선포했는데 러시아 위에는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보이지를 않았고 솔직하게 말하면은 나머지 국가에서는 반응이 무응답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속에 이지용은 또다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2월 5일 날 돈 1,000원 받아가지고 서울시의 유생들 담보대표 집들 찾아주고 친일 세력을 또 만들어 간다 이 말입니다. 이러다가 2월 6일 날 일본은 자신감을 가지고 러시아와 수교 중단을 딱 당교를 해요. 러시아와 당교. 이거는 전쟁 임박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2월 8일 날 1904년 2월 8일 날 일본의 2만 명이 넘는 군대가 서울과 인천을 치고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인천에 정박되어 있던 러시아 군함 두 척에다가 포격을 가하고
여순과 대련을 때리면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틀 후 2월 10일 날 전쟁을 선포한 거죠. 실질적으로. 자, 이제 전쟁이 터졌잖아요. 이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 이 전쟁 중에 일본이 한반도 군사기지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전쟁이 유리해지잖아. 그래서 하야시가 계속해서 로비를 하고 정책이 났으면서 한일 의정서 체결을 위한 모든 작업이 다 났습니다. 이 한일 의정서 체결은 목적이 뭐냐? 한반도 군사 기지화를 해야만이 러일 전쟁의 유일한 고지를 차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반도에 정치적으로 관여를 해야만이 일본이 유리한 방향으로 식민지 기틀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노력한 게 바로 하야시 곤스케였고, 하야시 곤스케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뇌물까지 받아서 친일화시켜 난 장본인이 이지용이죠. 그러니까 이 한일 의정서가 없었더라면은 을사 늑약은 그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중요한 다리를 난 사람이 이지용이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친일파 이지용, 이완용이 아니라, 이완용은 우리가 왜 친일파면은 대명사가 됐느냐? 을사조야, 정미 7조야, 한일 신협을 전부 다 주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선의 원조가 바로 이 이지용이에요. 그래서 이 조약을 맺기 위해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2월 6일 날 러시아 국교를 단절하고 2월 8일 날 때리고 2월 10일 날 전쟁 선포하고, 그리고 한반도에 들어와 가지고 한일 의정서 체결을 맺어 나갑니다. 이때 2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한일 의정서 체결 하루 전날이죠. 하루 전날 제일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 친러 세력이 당연히. 그 정도 끝까지 러시아를 밀고 있고 러시아의 보국을 받고 싶어하고 러시아를 마지막까지 안고 가요. 그래서 친러 세력이었던 이용익, 현상근 이런 사람들이 이지용을 만나가지고 당신은 앞으로 이 나라에 중대한 죄를 저지를 행위를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한일 의정서를 중단하라고 엄포를 가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지용은 오히려 이용익과 현상근 같은 사람을 잡아서 납치했습니다. 이용익은 탁지부 대신이었, 요새 말로 경제기획원 장관이고 재정부 장관이죠, 그죠? 지금 말하면은 그 재정부 장관이었던 탁지부 대신 이용익을 파면시킵니다. 해임시킵니다. 해임을 시키고 그날 저녁에 일본으로 납치해버렸습니다. 현상근과 기타 사람들은 다 감금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2월 23일 날 이지용이 고종의 재가도 받지 않고 하야시 곤스케와 이지용 두 사람 간에 맺은 게 한일 의정서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한일 의정서가 진짜 돈을 받았느냐? 사실을 한번 서를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하야시 곤스케로부터 1만 엔을 받고 한일 의정서 체결이다. 자, 보실래요? 한국 정부는 러일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러일 전쟁이 불가피하리라고 예측했다. 그건 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죠. 당시 분위기로서는. 일본은 고종에게 계속 한국은 일본의 보국으로 되어야만 한다고 충고하였으나, 잘 보세요. 고종은 급박한 주변 정세의 변화 속에서 오히려 러시아의 보호와 원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노잖아요, 그죠? 예, 보리스 박, 모스크바에서 발행된 1979년도의 책입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전운이 감돌던 1904년 1월 10일 밤, 대한제국 외부 대신 이지용이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를 찾아갔다.
이지용은 하야시에게 황제의 의사가 거의 확정돼 적당한 시기에 밀약을 체결할 단계에 도달했다. 이지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정황들을 보니까 고종 황제는 여기에 동조하지는 않은 것 같고 러시아에 계속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 말은 이지용이가 거짓말을 한 것 같은 것으로 느껴져요. 자, 보시는 대로 국내 상을 전했고 다음 달 하야시는 이지용에게 운동비 1만 엔을 전달했습니다. 보세요. 주한 일본 공사관 기록 18권 한일 의정서 체결에 관한 밀약에는 쭉 돼 있죠. 그죠? 그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지금 여기도 있죠. 여기 바로 이 양반이다. 야마네 겐타로, 일본 역사학자, 유명한 역사학자죠. 이 양반이 한일 관계에 대한 그 전문으로 하는 역사학자예요. 이 사람이 쓴 책에도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이걸 조선일보에서 1985년도 9월 12일자에 또 이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실들을 봤을 때에 하나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한일의정서는 거의 이지용의 작품이고 이지용이 한일의정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의정서 조항 때문에 을사늑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매국노의 원조가 누구냐? 이지용이죠. 자, 또 이쪽 보실래요? 조한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는 2월 5일 전국 유생을 해유하기 위하여 기밀비 1천을 대하여 저당 기한이 만료된 유생 집합소의 가옥을 찾아주고 각건강 매도 정서를 받아 두었으며 보세요. 조한일본공사관 기록 1904년 그죠?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월 12일 대한제국정부는 각 군 단위에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이지용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각 군 단위의 군내 통과 일본군의 숙박 및 군수 일체를 협조하라고 지시를 해요. 각사 등록 건대편 요저쪽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정부사는 2월 10일자입니다. 2월 21일 날 역시 외부 대신 이지용은 한성 판윤, 지금 서울시장입니다. 한성 판윤이면은 이 김규에게 북진 일본군 군수품을 수송하라고 협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한성부 거래한 훈령 1호 2호. 자, 이런 사료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또 하나씩 찾아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우리 지금 근현대사 지금 다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